자, 여러분 이제 프롬프트를 만드는 방법.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프롬프트에 4가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전에 저희가 공부를 했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 적으셔야 돼요.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프롬프트의 요소 4가지. 첫 번째, 역할, 롤이에요. 롤. ROLE, 롤. 너는 뭐야? 너는 누구야? 자, 여러분이 만약에 상담을 하려면 카운셀러한테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카운셀러요? 이제 갓 대학 졸업한 카운셀러한테 상담받는 게 좋으세요? 경험 많은 사람이죠. 어떤 경험이 많은 사람? 내가 필요한 그것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IT에 대한 테크에 대한 뭔가 좀 그 상상, 혁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일론 머스크, 또 스티브 잡스, 뭐 이런 사람한테 내가 직접 듣고 싶단 말이에요. 뭐 들을 수 없죠. 그런데 역할이에요, 역할. 너는 스티브 잡스야. 너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야. 너는 혁신에 대해 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것을 리서치하고 그런 지식에 대해서 또 나에게 상담하는 것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내가 듣고 싶은 그 사람의 역할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역할. 너는 뭐야? 만약에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한다. 그러면 어떤 선생님을 원해요? 너는 원어민인데 이중 언어를 탁월하게 하는 원어민이야. 그리고 한국 사람에게 영어를 가르쳤던 경험도 풍부해. 너는 책으로만 공부하는 그런 문법 위주가 아니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어를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친근한, 딱딱하지 않고 친근한 그런 선생님이야 라고 하는 역할을 지정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여러분이 요리를 하고 싶어요. 감자탕의 레시피를 알고 싶어요. 감자탕 레시피 알려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너는 한식의 명인이야. 감자탕으로 20년 동안 감자탕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탑 요리사야. 여러분, 인공지능 LLM이라 그래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에요. 라지 랭귀지 모델은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챗GPT, 제미나이 뭐 이런 애들이 천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뭔가를 질문을 하면 얘가 그걸 딱 알아서 딱 나에게 대답해 준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LLM을 지금 바탕으로 해서 얘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파라미터들은 쉽게 말하면 수많은 단어들의 어떤 요소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얘기 들을 때 뭐 4빌리언, 120빌리언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그 파라미터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많이 가지고 지금까지는 이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성능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파라미터라고 그러는데 그 파라미터들 간에는 서로 간에 관계가 되는 점수가 있어요. 빨간과 사과는 파란과 사과보다는 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노란 병아리, 파란 병아리는 없잖아요. 파란 병아리라고 하는 것의 그 친밀도보다 노란 병아리라고 하는 것의 친밀도가 훨씬 더 강해요. 우리가 뭔가를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이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서 얘가 그 파라미터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 것이 가장 옳은가 요것에 따라서 그걸 막 연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문장을 만들어 줘요. 그래서 인공지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1초에 몇 개의 단어를 만드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가끔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전에 거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다. 전에는 1초에 30단어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1초에 60단어를 만든다. 이 말은 뭐냐면 얘가 빨리 대답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연산을 빨리 해가지고 다음에 나올 단어들을 빨리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AI 프로를 써도 내가 이 툴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쉽게 말해서 장인이 칼 다루는 거랑 우리가 칼 다루는 거랑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을 잘 다루려면 연습을 해야 되는 것처럼 저희가 챗GPT나 이런 것들한테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띡 던지고 마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뭔가를 공부해서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뇌는 뭐를 위해서 한다고요? 우리의 뇌는 기억하고 저장하기 위한 게 아니라 뭔가를 생각하고 연산하고
창조해내고 이렇게 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세상에 그런 회의가 있어요. 우리가 대학을 뭐하러 가?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 시험 보고 막 할 그런 이유가 뭐가 있어? 딱딱 물어보면 다 나오는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제가 수학을 부전공을 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함수, 지수, 로그, 미분, 적분 이런 걸 써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는 저기 뭐 연구소나 뭐 나사나 이런 데 그런 사람들이나 쓰지, 우리가 그 일반인들이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쓸 일이 뭐가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수학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에브리데이 수학을 배워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수학의 가장 큰 핵심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요. 한 문제를 잘 분석하고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결과를 도출하느냐, 그리고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를 되짚어서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게 수학이에요. 자, 두 번째, 자, 독해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프롬프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독해 능력이 필요해요. 문제를 풀어내고 그리고 이해하고 하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해요. 책 읽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뭔가를 읽어야 돼, 계속. 그리고 그것의 뜻의 요점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저희 가정은 저녁마다 집에서 이제 성경 읽기를 해요. 매일 성경 가지고서 다음날 있을 성경 말씀을 같이 읽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기도하고 마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제가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애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맥락이 중요하거든요. 요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라고 하는 걸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책도 안 읽고 성경도 안 읽고 그러면 그런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무조건 때려 박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프롬프트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요소 두 번째, 맥락이에요. 맥락은 뭐냐면,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해. 나의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요거를 요구하는 이유가 뭔지. 자, 아까 제가 다음 주에 있는 그 강좌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얘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다음 주에 3시간 동안 어피니티 프로그램 강좌를 하려고 해. 그 강좌에 필요한 내용들이랑 이런 것들을 내가 정리해서 리포트를 만들고 싶어 하라고 하는 그런 그 과정들, 그런 것들이 맥락이에요. 나의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 자, 내가 카운셀링을 받으려고 해요. 내가 정말 대단한 아까 역할 있죠? 그 사람을 이렇게 딱 데려왔어요. 그 사람한테 이제 나의 상황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담을 받으려면. 제가 요즘 막 옆에서 뭔 소리만 깜짝 나도 그냥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막 쿵쾅쿵쾅하고 막 이렇게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이런 그런 나의 상황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이 사람이 그거를 보고서 그것을 파악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의 맥락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작업이에요. 작업.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결과물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나는 리포트를 만들고 싶어. 나는 프리젠테이션을 만들고 싶어. 나는 매뉴얼을 만들고 싶어. 나는 이런 상황에 이 레시피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 내가 알고자 하는, 내가 얻고자 하는 그 결과물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작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형식이에요. 형식. 어떤 포맷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리젠테이션을 만드는데 10장의 프리젠테이션, 그리고 제목과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제목은 한 줄로 표시해야 돼. 굵게 표시해야 돼. 그리고 그 내용은 3개씩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내용을 만들어줘 라고 하는 그 형식들. 그리고 아까 말씀 카드를 만들 때 그 테두리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줘, 글자는 그 펜글씨 스타일로 만들어줘 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형식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가능하면, 시간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없을 땐 저도 그냥 간단하게 감자탕 레시피 알려줘 뭐 이렇게 하지만, 시간이 좀 있다 라고 하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예 옆에다 써놓으세요. 그 프롬프트를 작성을 할 때 역할, 그 밑에다가 맥락, 그 밑에다 작업, 그 밑에 형식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한 칸씩 내려가지고 대시한 다음에
이 내용을 이렇게 쭉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적어요. 그렇게 하면 프롬프트가 이만큼 길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계속 해보면 이게 좀 쉬워져요. 갈수록. 맨 처음에는 좀 생각하면서 짜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게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 내용을 참고해서 역할, 맥락, 작업, 형식 이것이 포함된 프롬프트를 네가 만들어줘. 뭐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나서 그 밑에다 얘 대시해놓고 그냥 무조건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얘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얘가 프롬프트를 그렇게 만들어줘요. 자, 그럼 요것만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프리젠테이션에 대해서 시리즈로 지금 연재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 그 프리젠테이션, 우리가 잘못된 프리젠테이션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주제였었고, 이번 주는 발표용 프리젠테이션,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 뭐 좋은 프리젠테이션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렇게 치시면 반드시 나오는 게 스티브 잡스의 프리젠테이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면 막 빽빽하게 이렇게 써가지고 돼 있고 그걸 내가 이렇게 보면서 읽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제대로 된 프리젠테이션이 아니다. 스티브 잡스의 프리젠테이션, 지금 뭐 애플의 키노트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뒤에 프리젠테이션 나오는 거에는 글자 몇 개, 그림 한두 개 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람이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모든 포커스를 갖고 있는 거죠. 이번에 얘기했던 것이 프리젠테이션의 유형이 8가지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제안을 했는데, 그 8가지 중에 이번 호가 뭐냐면 청중들을 사로잡는 연사가 주인공이 되는 프리젠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까 얘기했던 스티브 잡스의 프리젠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번째, 3번째, 4번째, 5, 6, 7, 8번째까지가 나올 건데, 그 중에서 3번째가 제안서예요. 제안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제안서를 사람들한테 보내죠. 그럼 이 제안서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제안서가 그 사람을 설명을 해야 돼요. 설득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이 제품은 정말 이렇게 좋고 막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안서는 종이만 딱 가가지고 그 종이가 그 사람을 읽으면서 설득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끝까지 다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한 조금 읽다가 이거 재미없네 하고 던져버리면 그 제안서는 파토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제안서는 이런 프리젠테이션이랑은 달라야 되고, 그 제안서를 작성하는 그것에 대한 프롬프트예요. 그 내용. 역할, 당신은 10년 경력의 프리젠테이션 전문가이자 교육 컨텐츠 작가입니다. 교회, 비영리, 중소기업에서 실무를 경험했으며 복잡한 개념을 쉽게 풀어내는데 능숙합니다. 한국어로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하며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역할이에요. 자, 맥락. 대상 독자는 지금 제가 하는 게 이제 블로그 형태의 글이니까 교회 사역자, 비영리단체 실무자, 중소기업 직장인, 프리젠테이션 경험은 있지만 체계적인 학습은 부족한 그런 초보자, 시간이 부족하고 실용적 가이드를 원하고 파워포인트, 구글 슬라이드 기본 기능은 사용 가능하다. 요 정도의 이 사람들에게 하는 거고, 문제인식은 모든 문서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비효율적이고, 그러니까 그 어떤 제안서를 만들 때 이 사람들은 그냥 있는 거를 가지고서 그냥 이 폼 찍어내듯이 이렇게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안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포스팅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시리즈 목표는 아까 얘기한 8가지 프리젠테이션 유형 중에 지금 요거다. 그 다음에 작업은 블로그 포스트로 작성을 하는데, 도입부, 핵심 원칙, 구조 가이드, 실수 방지, 그 다음에 AI 활용, 뭐 체크리스트 이런 걸 하고, 마지막에 형식, 글의 구조는 요렇게 해서 요런 것들을 얘한테 제안을 했더니 얘가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지난 호까지는 요런 식으로 보내드렸어요. 제가 뭘 작업을 했을 때 요렇게 막 글머리 기호해놓고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번 호부터는 이게 사람들한테 좀 친근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요렇게 밤새 만든 문서가 반려당했을 때 허무함,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면 이 문장을 읽으면서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역할, 맥락, 작업, 형식, 요거를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런 걸 잘 쉽게 하기 힘드시다 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적는데 그 위에다가 다음 내용을 참고해서 역할, 맥락, 그 작업 형식에 따른 프롬프트를 만들어 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를 얘가 만들어 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나온 논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얼마 전까지는 얘네들한테 질문할 때 반말로 하라 그랬어요. 반말로 해야 된다, 단호하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존댓말을 쓰는 게 더 좋은 효과들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저도 요즘 좀 존댓말을 써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왔어요. 만약에 이런 것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뭐 쉽게 얘기해서 이 내용을 프리젠테이션으로 만들 수 있도록 슬라이드에 개요를 작성해줘. 뭐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그 개요를 페이지별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서 여기에서는 바로 못 만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가지고서 그 노트북 LM에 가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얘가 쭉 만들어줘요. 자, 그래서 표지 이렇게 슬라이드 2, 3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